이 사건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등 서울특별시 서남부 일대를 중심으로 총 33건의 사건이 발생하여 1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은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정남규는 1965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난 것처럼 보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랐고 이웃집 아저씨로부터 곱상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폭행에 노출되었지만 그를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폭력도 그가 성장하는 기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정남규는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고등학교 때는 친구나 선배, 교사로부터 구타를 당하며 학교에서도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그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성장하게 만들었고 그의 범죄를 저지르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04년 1월 14일 저녁 인천에 살고 있던 정남규는 살인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무작정 집을 나와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탄 뒤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서 내립니다. 처음에는 여성을 성폭행한 뒤 죽일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지만 겨울철인데다 밤이어서 그런지 여성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때 2명의 초등학생이 눈에 들어왔고 놀이터에서 놀던 윤모군과 임모군을 칼로 위협해 근처 춘덕산으로 데려가 성추행 후 스카프 등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 동네 아저씨에게 당했던 수모를 초등학생들에게 그대로 돌려준 것입니다. 시신은 실종 16일 만인 1월 30일 아이들의 집에서 3km 떨어진 춘덕산 정상 부근에서 옷이 대부분 벗겨진 채로 발견됩니다.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질 뻔하였으나 정남규가 체포된 후 그의 자백으로 범행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첫 경험 이후 살인의 쾌락을 느낀 정남규는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살인을 시작했습니다. 살인이 지속되면서 정남규는 범행의 패턴을 점차 강화해 갔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선택할 때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성들을 주 대상으로 삼았으며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자들의 외모나 행동에서 자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상을 선택했습니다. 2004년에 서울 동작구 보라매 공원 남문에서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던 24세 김모양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발생 이후 그 지역에는 비오는 목요일 밤에 괴담이 생겨났으며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그 전부터 연쇄 범죄의 낌새를 눈치챈 경찰들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자 정남규는 살인 행각을 잠시 멈추고 약 1년 정도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 완전 범죄를 꿈꾸던 정남규는 범행 방법과 도구를 노상과 칼에서 침입과 둔기로 바꾸는 치밀함도 보여줍니다. 2005년 10월 19일 정남규는 한 반지하 주택에 들어가 남매중 누나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같은 집에 있던 남동생도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 시도를 하고 방에 불을 질렀는데 남동생이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젓가락을 손으로 구부려 밖에 있는 문고리에 걸어 잠가버렸고 남동생이 불에 타서 고통받는 모습을 1층에서 쭈그려 앉아 지켜보다 사이렌이 울리자 그제서야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은 정남규가 피해자의 고통을 지켜보며 즐기고 있음을 보여줬고 범행이 얼마나 잔혹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정남규의 검거 과정은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2006년 4월 22일 새벽 정남규는 신길동의 어느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여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10,000원짜리 상품권 한 장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정남규는 방 안에서 자고 있던 20대 청년을 둔기로 내리칩니다. 둔기는 머리를 빗맞았고 기절하지 않은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했으며 옆방에서 자고 있던 청년의 아버지까지 합세하여 격투한 끝에 제압당해 붙잡히게 됩니다. 정남규는 경찰서로 이송되기 직전에 순찰차 뒷자리에서 수갑을 찬 채로 그대로 달아나 버렸고 2시간 만에 동네 주민의 신고로 옥상에서 다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프로파일링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는데 정남규가 처음 검거될 당시에는 단순한 강도상해범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즉 잘못했다면 교도소에서 몇 년만 살다 나온 후 다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년간 정남규를 쫓은 프로파일러 권일용이 그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내어 끔찍한 연쇄 살인의 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게 충동이 생기는 대화하면서 어떤 성취감 같은 게 다가옵니다. 정남규는 신문 과정에서 범행 후 피해자가 끔찍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정남규에게 경악을 금치 못했고 유영철은 나보다 한 수 아래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장 검증 당시 분노한 시민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달려들려고 하자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다른 범죄자들과는 다르게 시민들을 노려보고 맞서 달려들려 했으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연행 차량 안에 탔을 때는 카메라를 향해 씩 웃기까지 하며 지켜보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정남규는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목적이 엄연히 쾌락에 의한 연쇄 살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를 더 죽이지 못해 억울하다, 빨리 사형을 집행해달라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살해 동기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는다라는 말을 남겨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판사들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동기라고 판단해 반성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2007년 4월 12일 사형을 확정하였고 정남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정남규는 그로부터 2년 뒤 2009년 11월 21일 오전 구치소 독방에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합니다. 교도소 근무자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날 새벽에 사망하고 맙니다.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수감 중이던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빈소에는 안내문 하나 붙이지 않았고 그의 매형 외에 다른 유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를 프로파일링한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자기가 자신조차 살해하고 끝난 사람이다. 살인의 끝은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감옥에 들어와 더 이상 살인을 할 수 없고 살인의 대상이 완전히 사라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서 그 끝을 완성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삶을 잃은 아픔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시는 제2의 정남규가 나타나지 않길 바라며 흉악범의 근절을 기원합니다. 100% 맞습니다. 네, 앉아 있었고요. 여자가 앉아 있었어. 있으면서 전화가 뭐 나 칼에 찔렸다. 그 소리가 들었어요. 칼에 찔렸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바로 도망갔어요.